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025년 5월 31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아마 오늘도 마덱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함종이 현대중공업에서 제안된 걸 봤습니다. 그 함종이 우리 해군에 필요한 함종인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왜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느냐? 제가 채널에서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미국의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그 인도태평양 전략이 바뀌고 미국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들의 동맹국한테 즉 동맹국의 지금 성격이 바뀌고 있고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새로운 동맹국이 설정이 돼요. 적국이 동맹국도 될 수 있어요. 지난 한 70년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없었죠. 네. 그것이 한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유럽한테 요구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맹으로서 기여를 해라, 역할을 해라. 그게 경제든 군사든. 예, 그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양 해군을 부르짖고 해군력을 급신장하는 것은 이것과 상관이 있다. 그래서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채널 늘 보시는 분들은 이미 익히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한반도의 소통, 그게 지금 세상이 원하는 바다. 푸틴과 트럼프의 미국과 러시아의 화해는 한반도의 화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새로운 경제적 활로가 필요하고 중국을 포위해야 되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거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단극화 사회에서 패권 사회에서 미국의 패권이 중국으로 패권으로 바뀌는 것은 러시아에 덕이 되지 않는다. 또 기존 방식으로 계속 힘 대 힘으로 붙으면은 전쟁이 촉발된다. 그게 인류의 어떻게 보면 본능이죠. 그래서 그것을 단극화 사회, 패권 사회에서 다극화 사회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이 한반도의 소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 조상들이 정말로 풍수지리를 잘 봐서 한반도를 정해준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많은 힘센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뺏으려고 하는 땅이지요. 대륙과 해양이 연결되는 엄청난 중요한 경로니까. 그리고 그 자체는 너무너무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힘을 뻗칠 때는 대륙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바다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다원의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통이 되는 한반도, 통일이 되는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권 내에 있다? 러시아의 영향권 내에 있다? 미국의 영향권 내에 있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정학적 위치뿐만이 아니라 남한의 어떤 군사적, 기술적 우위, 문화적 우위를 바탕으로 인해서 이 세계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되는 이 새로운 물류의 교차점이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현재 이해 당사자가 미국이잖아요. 미국과 북한이 적이니까. 자, 거기에서 이제 작년에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이 있었고 우크라이나 종전은 바로 연동이 될 것입니다. 북러 상호 방위 조약과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된다면은 기존 정부에서 민주당 정권으로 만약 넘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미국은 당연히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김문수가 국민의힘 후보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 계엄 내란에 반대하는 세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흐름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느끼셔야 돼요. 네. 자, 우리 독자분들은 그런 것을 느끼실 수 있는 소수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한국이 혼자 힘으로 서야 된다. 그냥 교차점 역할만 하면 먹이밖에 안 되는 건데 바뀌어진 다극화 세상이 원하는 것은 한국이 그만큼 중요한 소통로가 되면 한국 스스로가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요. 누구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서 중국이나 세력을 견제하게 되는 부분, 그것은 우리가 미국과 거래를 한 부분이다. 북미 종전선언 한반도 소통, 우리 미국 편에 서줄게, 북한까지 포함해서. 예, 그런 말씀 몇 번 드렸고요. 자, 거기에와 상관이 있는 함정을 지금 HD 중공업에서 제안했다. 우리한테 이름도 낯선 원해 경비함이라는 것으로. 우리 옛날 하면 포항급 경비함, 울산급 경비함, 초계함, 그 초계함이에요. 근데 이게 원해라는 이름을 강조를 했거든요. 이러면 우리가 좀 헷갈려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죠? 근해 경비함도 아니고 원해 경비함? 말이 되나 이게?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이미 큰 그림이 정해졌다라는 부분이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지만,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말씀도, 확인이 또 돼요. 자, 그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마덱스 현대중공업 제가 가본 거 아닙니다. 사진을 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왼쪽 편에는 미래 함정에 대한 그런 그 제안들 X자가 많이 붙어 있는 그런 함정들이 있지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섹션에서는 현재 해군과 같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함정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충남급, 가운데 있는 게 정조급,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뭐 하나와 힘교류를 하고 있는 근조에 있어서 KDDX, 그리고 제가 빨간 동그라미 친 적에 원해 경비함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함정이에요. 즉 여기에 나온 것들은 뭐냐면은 현실성이 지금 우리 해군이 당장 필요한 함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왼쪽에서 3개까지는 결정이 다 된 부분인데 원해 경비함 처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은 우리 해군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군과 협의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저게 왜 필요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어떤 국가 간의 전략적 제휴 관계가 좀 파헤쳐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모형의 옆모습입니다. HDP 1600이고, HD는 현대중공업이고, P는 페트롤입니다. 경비함이라는 뜻이고, 1600은 대충 배수량이 저 정도 된다. 제가 봐서는 한 2,000톤 가까이 되지 않을까, 2,000톤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이 배가 가지는 의미, 이 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해외에 이와 유사한 함정들이 있어요. 그 함정들의 역할이 뭔지를 보고, 그럼 우리 해군이 한반도 북한만을 주적으로 생각하는 연안 함대에 머문다 그러면은 이런 배가 과연 필요한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뭔가 그러면 또 이런 생각도 해봐야지요. 자, 이것은 이제 그들이 포함을 시킨 거예요. 소개하는 화면에. 자, 여기 보면 원해 경비함 돼 있고 HDP 1600, OPV라고 돼 있는데 OPV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검색하니까 이게 낯선 함종이 아니더라고요. 우리한테는 낯설었어요. 오프쇼어 페트롤 베슬이에요. 즉 연안 경비함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좀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미래 전장 환경 대응과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됐다는 건 딱 보면 아시겠지요. 차세대 원해 경비함. 예. 이게 우리가 처음 가진 함종이라는 거예요. 네. 길이 90m, 폭 11m, 배수량 1,600톤인데 인천급이 지금 우리 호위함에서 제일 작은데 그게 114m예요. 폭이 14m고 그보다 작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가장 큰 제한 요인은 뭐냐면은 뒤에 헬기를 유인 헬기를 실지 못한다. 전 그 정도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원해 경비함이라는 이 장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느냐? 좀 이따 뭐 구체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해 경비함이 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장명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프쇼어 페트롤 베슬인데 이것을 우리가 원해라고 했거든요. 건해가 아니고. 근데 이 말은 이 오프쇼어 페트롤 이것을 100% 해석하면 맞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의도가 들어간 장면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자, 원해 경비함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 한번 볼까요? 여기 잘 정리가 돼 있죠. 연안 및 국경을 경비하는 거다. 초계함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또 코벳이라는 함종이 또 있잖아요. 코벳으로 아마 분류가 될 것 같아요. 선제 대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동 타격대식으로 가장 먼저 달려갈 수 있는 배다. 이런 뜻이에요. 선제 대응이라는 게. 예. 그리고 마약 밀수 대응, 대테러, 재난 구조. 자, 이런 걸 하려면은 톤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테러 부대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주로 큰 나라에서 큰 해역을 관할해야 되는 해군에서 뛰어넘는 배입니다.
내지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에게 어떤 리형 같은 우리 땅에서 아주 멀리 떨어졌지만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어떤 섬이나 지역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감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장거리 항해 능력은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축함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거창하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 지금 혼자서 웬만한 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이제 급이 이 OPV라는 급이에요. 거기서 적절하게 선택된 톤수가 1600톤이에요. 2000톤에서. 좀 이따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웬만한 걸 혼자 다 해야 돼요. 얘들이 해결하고 여기서 문제가 커지면은 초동 대응 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근해로 치자면은 윤영하급 참수리급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해역 주변에는 참수리급 뭐 30배 척, 윤영하급 20척 가까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울산급 6척, 대구급 8척, 이제 충남급도 6척, 또 한국형 호위함 배치 4 또 6척 곧 건조될 건데 몇 년 안에 바글바글 해요. 엄청나게 배가 많아요. 거기다가 다시 원해 경비함을 밀어넣는다? 이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이거는 기존의 전력으로도 흘러 넘치도록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양 해군이라는 관점이 여기 깔려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미국 해군이 가끔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 뭐 문제 생기고 이러면은 뭐 보내잖아요. 이렇게 잠수함도 보내고 항공모함도 보내고 이런 부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미국 7함대가 관장하고 있는 그 해역에 조그만 도서 지역도 있고 섬나라들도 있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나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지금의 근해가 아닌 저 멀리 나가서 그 지역에서 한국 해군의 위상, 우리가 경찰로서 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소한 문제가 생기면 혼자 제압할 수 있어야 되고,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초도 대응을 하면서 우리 기동함대가 따라갈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울산급이나 이것은 큰 함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경비함은 이 원해 경비함은 처음에 좀 깔아놓는 배라는 거예요. 한반도 해역을 우리 해군의 무대로 상정해서는 전혀 나올 수가 없는 함정이고, 기존에 충분히 있다. 흘러넘치가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윤영하급이 570톤급이에요. 18척이 있고, 참수리급도 250톤급이고, 지금 한참 건조하고 있는데 30척 초반 정도 가질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은 그냥 50척이에요. 네, 50척이고, 여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급 6척, 대구급 8척, 그 다음 충남급 6척, 그러면 이미 20척이에요. 그 다음 FX 배치 4 나오게 되면 26척. 한반도 해역에서 흘러넘쳐요. 뭐 초도 대응이고 이런 것도 필요도 없어요. 뭐 서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 생기면은 항구에서 바로 출발해도 얼마 안 걸려요. 자, 북한 해군간의 대치 국면에서 쓰는 게 참수리급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윤영하급 있잖아요. 그 다음 호위함들 1함대, 2함대, 3함대 많잖아요. 1600톤급의 저런 원해 경비함이 필요 없지요. 저 문제 생기면 호위함에 바로 가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호위함급은 일단 우리 근해에 집중을 하고, 제가 봐서는 한국형 호위함 배치 3나 4는 대양 함대를 따라가는 대양 함대 구성원으로서 항모 전단의 구성으로서 활용될 것으로 보여요. 그거는 모든 해역에 펼쳐져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말로 하면 OP 역할을 해주는 거, 전방 초소 역할을 해주는 것을 한국 해역이, 우리나라 해역이 아니라 우리 해상교통로, 지금 7함대가 다루고 있는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양까지 이어지는 그 구간에서 정말로 초계 역할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원양 경비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순항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제가 봐서 한 달 가까이 작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배가. 그래서 그 정해진 톤수가 1600톤급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따 호주 사례와 영국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거기도 딱 그런 역할로 이 정도 톤수를 딱 쓰고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
우리 배가 엄청 과무장이다. 그 정도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역할을 부여받는다. 뭐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죠. 대양 해군의 의미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편입된다는 것은 미국의 힘을 덜어주는 것이고 한국 해군이 이걸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가 열폭한 겁니다. 아베가 우리한테 반도체 소부장 공격한 게 자기를 미국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 줬는데 파트너로 미래의 파트너로서 한국을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것도 이때까지 싸워왔던 북한도 포함해서 아베의 분노를 폭발했을 겁니다. 예. 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예요. 그게 이제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두 번째 트럼프 2기가 되면서. 자, 그럼 그런 작전에 이 570톤급 배나 250톤급 배를 보낼 수 없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톤수가 1600톤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면 기동함대가 간다. 호위함급도 크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아마 저 정도 대양 함대를 따라다닐 수 있는 호위함이라면 약간 대구급, 제가 봐서는 충남급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어떤 건지 이해하시겠죠? 그게 주력이에요. 주력이고, 이 오늘 말씀드리는 원양 경비함은 진짜 초계함이고, 전방에 막강한 무장을 갖춘 전방에 초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무장 상황을 한번 보면은 작아서 안 보이시죠?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76mm 함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 복합 센서 마스터를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은 향후 우리 모든 함정이 저는 복합 마스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 난관을 극복을 했고 관련된 레이더 및 전투 체계를 전부 다 국산화했기 때문에 저게 유리하다. 당연히 유리하죠. 스텔스성이 좋으니까. 그리고 함 내의 공간을 활용하기도 아주 좋으니까. 그럼 앞으로 무조건 저리 간다 이거예요. 그다음 뭐 유도탄 기만 체계가 있고, 그다음 20mm 원격 사격 통제 체제 RCWS가 있어요. 좌우로. 저런 것은 제가 들어가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20mm급 원격 사격 통제 장치가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근거리에서 보트 타고 달려드는 이런 해적들급하고도 상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염두에 들어있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동시에 함대함 미사일도 보면 지금 한 8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호위함급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수직 발사대까지 가지고 있어요. 대함 미사일까지 넣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대공 미사일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저 앞에 들어가는 레이더를 저렇게 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줄인 공간, 올라간 성능에다가 또 우리가 최적화시켜 놓은 우리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를 넣어서 우리의 대공 미사일을 넣겠다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해공이 들어갈 것 같고 LSM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공은 자리를 별로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 어뢰 음향 대항 체계가 들어갔다. 자, 저것은 어뢰가 날 따라올 때 디코이를 넣겠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잠 함정은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아실 수는 있어요. 예. 여기 또 보면 드론 대응 체계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초전에 다양한 적들에 대한 닭싸움 정도에서는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후티 계열 생각하시면 돼요. 후티 계열. 후티가 어떤 해역에서 우리 함정을 공격한다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세력들이 뭐 잠수함을 동원해서 장거리에서 고급 사양의 의뢰로 공격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럼 회피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고, 드론은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드론이 올 수 있고 탄도탄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수직 발사대가 있고 드론 대응 체계가 있다. 필요하다면 대함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로 혼내줄 수도 있다. 예. 20mm RCWS가 있다. 예. 엄청난 과무장입니다, 이거. 예. 그래서 자질구레한 일들은 기동함대가 가지 않더라도 혼자서 다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기존의 기동함대에 포함된다는 것은 역할 분담을 나눠서 한다는 뜻이거든요. 항모는 항모대로, KDDX는 KDDX대로, 호위함대로 호위함대로, 예, 그 자체로 여러 가지 묶여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항모에 있는 항공기까지 포함해서. 그렇지만 이런 원해 경비함은 조금씩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소규모 저항은 이걸로서 가름할 수 있는 그런 배를 만들었다. 자, 전에 없던 배다. 이런 거죠. 이런 걸 이제 쓸 필요가 있게 됐다. 즉 멀리 나가서
미국 해군을 대신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중국, 남중국, 인도양까지 가는 그 지역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크게 넓어지게 되고 미국은 물론이고 그 지역 국가들이 한국의 그런 위상을 인정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배들이 몇 척이 그냥 돌아다닌다는 게. 그렇죠. 예, 이것이 예전부터 그려졌던 그림입니다. 바이든과 문재인의 정상회담에 딱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을 따라갈지 미국을 따라갈지 뭐 인도를 따라갈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한국은 되게 그 국가들한테 이미지가 좋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양을 해줄게.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한국한테 위임장을 주고 한국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되는 거. 이제는 동맹 관계의 재정립이라는 문재인 정부 때 나온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이 계속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런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 정권이 계속 들어서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에 민주당 정부가 탄생되지 못하는 미국은 큰 골치예요, 지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미국의 연안 전투는 실패한 거죠. 이게 프리덤급이 있고 인디펜던스급이 있는데 이 프리덤급입니다. 이거 미국이 한 50조 말아먹었어요, 이거. 네. 3,500톤급이거든요. 이 배가. 여기 보십시오. 57mm 포를 갖고 있거든요. 레이더 변변한 거 없어요, 이거. 헬기 실는 거 정도가 우리하고 다른 점이 나은 점이에요. 당연히 VLS는 없죠. 여기는 CLAM 정도밖에 없어요. CLAM 정도밖에. 함대한 미사일도 없고. 예. 우리는 이건 3,500톤이고 우리는 1,600톤인데 얘보다 지금 무장이 훨씬 강력하다는 겁니다. 예. 자, OPV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영국의 리버 클래스라는 겁니다. 14척이나 건조가 됐어요. 외국에 팔기도 했어요. 보니까 이게 길이가 91m입니다. 그러니까 폭은 13.5m고. 자, 길이는 우리 현대중공업 거하고 비슷하고 폭은 한 2m 정도 넓어요. 이건데 뭐 특별한 무장이 눈에 띄십니까? 이런 게 뭘 하려면 영국령 무슨 섬 이런 데 가서 영국의 힘의 존재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초동 대응을 정도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디자인한 걸 봤을 때는 초동 대응하고 역할은 마찬가지인데 초동 대응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죠. 예.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는 홍해 같은 데 들어간다 이런 급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국이 이런 배를 만들었을 때는 그냥 우리 영국의 존재감만 있으면 되는 곳. 이 정도 규모의 배가 가면 그냥 알아서 그냥 조용해지는 그 정도의 상황을 상징하고 만든 배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군사적 긴장이 엄청나게 고조된 지역에 가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정.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미국이 양도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함정이 등장하게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다. 지역의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조금이라도 어떤 위기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은 미국 해군도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관여될 수 있다. 한국이 협력한다는 전제로. 자, 이렇게 되면은 중국 해군이 맞서야 되는 상대가 엄청나게 도타워지는 겁니다. 지금 단기간에 중국 해군이나 중국 공군의 역량을 최소한 숫자적으로 미국이 따라잡지는 못해요. 왜? 그들의 방산업체가 너무 지금 나태해져 있으니까. 자, 그런 겁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많이 기대고 있다는 걸 느끼시면 딱 좋겠어요. 그들이 부족한 방산 현대화 부분을 우리가 해주고 물건을 팔아주고 코앞에서는 우리가 막아주고 우리는 일단 우리의 이해관계를 지키는 거니까. 가장 큰 것은 북한과의 딜이다. 미국과의. 그것은 미국도 좋아하고 러시아도 좋아하고 북한도 좋아하고 남한도 좋아한다. 한국에는 몇몇 정치 세력만 싫어한다. 일본도 엄청 싫어한다. 중국은 싫어하지만은 명분에서 밀려서 뭐라고 말은 못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대만의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이 계속 그러고 싶어 하거든요. 네. 이런 함정이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예. 자, 이 무장을 볼까요? 배치 2거든요. 좀 전에 보시는 그림은 여기 보면 30mm 기관포 있고요.
미니건이 원래 두 개 있었는데 이게 MG50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 뭐 7.62mm 기관총이 두 개다. 이게 무장에 다예요. 예. 이 1600톤급 배 우리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예. 우리는 덤비면 죽는다를 바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또 하나 더 최신형으로 보자면 좀 전에 영국도 현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호주의 아라후가 클래스라는 건데 호주는 딱 이해되시죠? 호주 해군은 존재감이 크진 않아요. 근데 신경 써야 될 해역은 엄청나게 넓어요. 그런 데서 존재감을 가지면서 이렇게 경비를 하는 거예요. 초계를 하는 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해군의 입장에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중국, 남중국, 인도양, 을 순회하면서 초계하는 거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1600톤이잖아요. 80m고 13m예요. 6척을 건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거보다 무장이 살짝 낮죠. 언뜻 보기에도. 예. 자, 이것은 초도 대응을 하고 웬만하면 자기가 해결을 하고 해결이 안 되면은 본 함대가 올 때까지 버틴다. 뭐 호주가 본 함대가 얼마나 센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의 설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양 해군 미국과의 어떤 업무 분장이 되게 된다면은 우리가 동중국, 남중국, 인도양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몇 군데 우리 해군의 기착지가 생길지 모른다. 예전에 바이든과 문재인의 회담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버마, 즉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우리 항공모함을 우리 좁은 한반도 해역에 둘 수가 없어요. 예, 저게 바로 사거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탄도탄에. 그렇죠. 그 미래의 어떤 적이든지 간에. 그래서 해외에 항구를 하나 조차해야 된다. 우리 이런 초기함들이 활동하는 영역하에. 이게 일단 미얀마가 그 중에 한 부분이다. 또 미얀마를 미국은 중국의 세력이 미얀마를 통해서 뻗어나오는 것을 자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국토 면적에 비해서 해안선이 되게 약하고 짧고 그 해안선은 한국 해군에서 다 커버가 돼요. 틀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얀마를 통해서 육로를 통해서 미얀마에서 남중국해를 거치지 않고 해양으로 나갈 수 있는 루트를 찾고 있거든요. 여기 미얀마가 거기에요. 미국은 그래서 거기 틀을 막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분위기가 인도도 그게 동조할지 몰라요. 우리 한국 해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씀은 거기에 미얀마에. 예, 그런 작업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항공모함을 우리 한반도에 둘 수가 없잖아요. 자, 이 호주 함정의 무장을 볼까요? 40mm 포를 가지고 있어, 자동 포를 갖고 있고 25mm 포도 하나 가지고 있지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무인 헬기 같은 거를 하나 가지고 있다. 이 정도니까 이것도 역시 같은 톤수지만 우리하고는 무지하게 차이가 난다. 예. 자, 현대에서 만든 제시한 모델에 한번 볼게요. 이것은 당연히 해군과 협의해서 나온 거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 함정은 사면 고정으로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S밴드 레이더가 들어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뒤에 수직 발사관에 그게 실릴 것 같거든요. 저기 LSAM이 LSAM 사거리를 최대한 활용하려면은 여기 S밴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당연히 A사 기술 들어가는 겁니다. 고정형이고. 근데 S밴드인데 조금 충남함이나 또 KDDX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작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급에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경비함이니까. 자, 그 다음 뒤에 조그만 짜투리 공간에다가 한국형 수직 발사관 2죠. 4개가 한 세트거든요. 이제 아시겠죠? 4개를 한 세트로 만든 이유를. 공간에 가장 최적화해서 넣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저게 4개가 들어갔으면 제 생각에는 한 세트가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옆으로 붙여서. 일단 요 4개만 갖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LSAM이 저기에 4발씩 들어간다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미사일이 16발이 되는 거예요. 네. 아까 미국의 연안 전투함 같은 경우는 CLM 같은 게 16발 정도 들어가는데 CLM하고 LSAM하고는 비교할 계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다 저는 해군이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해군 전용 수직 발사관이 따로 만드는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4개짜리거든요. 위에 면적도 좁고 키도 짧습니다. 이것은 짜투리 공간에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해군 16발이고 LSAM 16발이에요.
두 단계 방어막을 가지는 거예요. 사면 고정형 레이더로 상당한 방어막을 가진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저기 보시면은 함대함 미사일이 4발 해서 지금 일단은 8발 정도는 확보가 된 것으로 보이죠. 강력한 타격력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연료 굴뚝인데, 엔진 굴뚝인데, 보면은 큰 게 하나, 작은 게 2개죠. 이거는 가스 터빈 하나에 디젤 2개라고 봐지는데, 자, 이 초계함의 이런 원양, 원해 경비함의 특징이 저는 약간 뭐라고 할까, 우리 윤영하급의 그런 특성들을 좀 이어받아야 된다. 기동력이 상당히 좋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배가 또 작은 만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주로 MT30 계열이 들어가고 가스 터빈이 호위함 계열에 그다음 MTU 디젤 엔진이 2개 들어가요. 그걸 그대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운영 유지면에서도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KDDX를 통해서 완전 전기 추진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훨씬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 KDDX를 기준으로 향후 만들어질 함정들은 전부 다 전기 추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기술을 확보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도 전기 추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는 것이고 한국형 호위함 배치 4 한화에서 건조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모델이 안 나왔어요. 그것도 전기 추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게 상업적인 여파도 커요. 상업 선박 시장에도. 왜? 거기도 차세대 원전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전기 추진이 되잖아요. 어쨌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존의 MT30의 MTU 디젤 엔진 2개 그걸 전기 추진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은 이 함정이 무게가 기존 호위함보다 가볍기 때문에 상당한 기동력이 나온다. 지금 호위함은 최대 속도가 약간 30노트급이고 유명하나 참수리급은 40에서 45노트거든요. 그 높은 쪽으로 원치 않았겠냐. 이것은 혼자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모든 것을 조금씩 다 하는 배잖아요. 자, 거대한 영역을 아주 넓은 영역을 커버하면서 다른 함에 어떤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상당히 먼 거리를 어떤 작은 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은 저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주 먼 거리를 빠른 속도로 전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속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호위함급에 들어가는 엔진체가 그대로 들어갔다. 그것도 아마 전기 추진 형태로. 그럼 출력당 뭐라고 할까? 중량당 출력비가 훨씬 높게 나와요. 기동력이 좋다는 거죠. 예. 자, 이런 특징을 가진 배에게 적합한 어떤 추진 컨셉이다 이렇게 봐진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무인 헬기를 탑재한다는 뒷모습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저 앞에 한국형 수직 발사관 2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거는 무인 헬기가 탑재되어 있고 H자를 안 적었어요. 뭐 일부러 안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봤을 때 이 무인 헬기는 뭐가 들어갈까? 저는 이제 오른쪽에 넣어봤습니다. 제 생각을. 이거 전혀 공개 안 된 비행기죠. 무인 복합형 회전익기. 이거 개발 거의 끝났을 거예요. 이거 국산 엔진 탑재해서 하는 건데 앞에는 이축 반전해서 뜨고 내릴 때는 그걸로 내려요. 그리고 뒤에 안 보이는데 프로펠러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수평 비행을 할 때는 이 수직 움직임이 끝나면 그 뚜껑을 아예 닫아버려요. 그만큼 마찰 같은 것을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공기 역학식 특성을. 거의 비행기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개도 있잖아요. 그럴 때 비행기처럼 날아다닌다는 거거든요. 위에는 500MD랑 비교한 사진인데 500MD보다 출력이 훨씬 좋고 길이는 비슷하지만 뭐랄까 체력 자체는 아주 큽니다. 여러 가지를 달 수 있어요. 탐지 장비면 탐지 장비, 무장이면 무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저런 것이 딱 이런 용도로 적당하지 않느냐. 자, 이 정도 함이면은 이들이 상대해야 되는 적을 감안했을 때는 가장 큰 역할이 빠른 속도로 이동해서 가운데서 상대방의 좌표를 찍어주는 것, 정찰 용도로 많이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여기서 더 본격화되면 이제 함대가 출동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목표물을 설정해주는 그런 용도로 딱 적당하지 않겠는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시속 500km, 600km, 700km 정도 나온다고 봅니다. 이런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기존 헬기보다 훨씬 빨라요.
무장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즉 원거리 타격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 모자이크 전장처럼 여러 감시 체계야, 예를 들어서 뭐 무인기 체계나 아니면 인공위성 체계나 다른 함정의 도움, 또 무슨 뭐 공중 통제기 이런 거에 도움을 못 받는 거거든요. 함대가 아니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헬기 하나가, 이 무인기 하나가 가지는 역할은 상당히 크다. 혼자 다 해결해 줘야 된다. 예. 그래서 대잠 초계 이런 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어느 정도 타격력을 가지면서 해상 초계 정도 하면 된다고 봐요. 해상 초계 정도. 직접 타격도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어떤 종합적인 완성된 전력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도 내포되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이 함정이 가지는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해군도 반드시 어디든가 넣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다 지켜야 되니까. 오랫동안 뭐 함대를 향해서 날아오는 수십 발의 미사일을 대응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다양한 위협에 혼자 다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잠수함이 의뢰를 쏘면 피해 다닌다. 대공 무기는 2차례, 3차례까지 방어한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UCCR은 무인 복합형 회전익기는 내 눈을 제공해 준다. 위험 수위가 그만큼 제일 높은 게 이 원양 경비함에서도 이 무인 복합형 회전익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인에 적절하다. 무인기를 채택하기. 예.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랑 좀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나온 뉴스인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핵심이 뭐냐면은 미군을 뭐 4천 몇백 명, 한국에 있는 3만 명 정도의 미군 중에서 막 5천 명 가량을 뺀다 이야기가 나왔다가 부인을 했다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뭐냐, 뺀다는 이야기예요. 뺀다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잘 보세요. 진실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중국 억제 전략이다. 주한 미군 감축을 배제 안 해. 이게 뭐예요? 중국을 억제해야 되면 그 말대로 그대로 하자면은 주한 미군이 늘어야 돼요. 최전방이니까. 근데 뺀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미 당국자, 중국 억제가 최우선, 한국과 협력 필수. 이것은 한국이 담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지금 북한과 미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북미 종전선언에 있어서 약속한 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주도권을 한국군이 진다. 미국은 그걸 신뢰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셔야 돼요. 중국을 막아서는 벽 한국이 스스로 한다. 예전에 전시작전 통제권 돌려달라고 하는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끝에 이런 말 했죠. 주한미군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로 움직여. 예. 최전선을 우리한테 양보한다는 겁니다. 즉 한국군의 전력이 미군의 전력을 상쇄하고 남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힘을 여기서 절약할 수가 있다. 필요하다면 미군이 같이 와서 도운다. 일본에도 있고 괌에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일선에서 물러난다. 그건 한국이 대행한다는 뜻이에요. 가장 큰 핵심은 해군이겠죠. 우리가 대양 해군을 울부짖는 그하고 있다가 있죠. 해병대를 강화한다는 거. 국가 전략 기동군이라는 거. 그리고 똑똑한 마라도함에 이어서 세 번째 함정을 건조하고 있잖아요. 해병대용으로. 그리고 항모는 당연히 건조하겠죠. 한 척도 아니고 두 척 이상으로. 해외의 기착지는 미국이 협조해 줄 것입니다. 항모를 건조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원, 우리가 처음 하는 것들은 미국이 지원해 당연히 주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중국을 억제하는데 이것은 한국과 협의가 됐다는 거예요. 이 협의의 기본은 북미 간의 종전선언이에요. 그럼 우리가 미국 편에 서줄게. 러시아도 좋다 하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중국을 도발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중국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드러내놓고 우리가 적대감을 표현하지는 않겠죠. 드러내놓고 적대감을 표현하면서 자괴감에 얼굴이 엉망이 될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계속 미국이 요코하마를 통해서 지배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은 한국이 스스로 커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단지 지정학적 요인만이 훌륭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북한과 합쳐지면 경제적인 부분까지 합쳐지면서 크게 뜬다. 위에 러시아와 미국이 만난다. 한반도를 통해서. 한반도의 컨트롤은 우리가 한다. 미국이 인정한 것이다. 능력도 있다. 미국은 거기서 아낀 힘을 딴 데 쓰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게. 자, 그리고 계속 눈이 가는 게 이 함정이거든요. 이게 ACDF 6000이라는 건데, 지금 이것은 수출용이다라고 빼놓은 건데, 제가 봐서는
디자인의 완성도가 너무 높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러면 한국형 호위함 4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한화가 갈 거거든요. 한화가 요번에 그걸 공개를 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공개 안 했어요. 그것도 상당히 대폭적으로 많이 달라진 함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높은 완성도를 봤을 때 이것은 이순신급을 대체하는 함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자, 대양해군 지금 이순신급은 우리 호위함급에 못 미쳐요. 크기 큰 거 빼고는 대체가 돼야 돼요. 옛날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딱 적당하다. 그리고 우리가 해군의 수요를 봤을 때 고급 함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FX4는 대양 함대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제 생각에는 대구급도 이게 들어갈지 몰라요. 기존에 호위함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만 해도 충남급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반도 남단을 지키는데 필요한 LSM의 포대의 숫자가 초기에 대충 계산해보니까 4개 정도 나왔어요. 4개. 그러면은 LSM을 발사할 수 있는 해상의 포대가 충남급인데 6개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국내 포대 4개고 밖에 지금 6개 포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LSM 포대가 10개예요. 거기다 또 LSM2 또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천궁 있고. 예, 그 한반도 막는 데는 충분해요. 그래서 호위함 4로 가게 되면 이것은 대양 함대용이다라고 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함정은 향후 이순신급 대체용 함정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에 지금 VS가 들어간 부분이 앞에는 MK41 한국형 수직발사관 1이고 뒤에는 한국형 수직발사관 2예요. 이걸 수출용으로 하면 뭐 바꿔 끼울 수는 있겠죠. 근데 디자인이 너무나 우리 무기 체계에 최적화돼서 나온 것 같거든요. 무장이 상당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가 원양 경비함이라는 새로운 장르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그림이 쫙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중형 항모를 가지지 않는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호위함이 HDF 6000이라는 거 139m에 폭이 18.6. 톤수가 6,500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현재의 이순신급보다는 살짝 작아요. 작은데 폭은 살짝 넓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톤수는 이순신급이 5,000톤대거든요. 그래서 그 톤수는 더 커요. 헬기는 2대는 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미니 이지스함 정도로 된 거예요. 딱. 그래서 이순신급을 대체하기에 딱 좋은 함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든다는 거죠. 실현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 우리는 지금 해군력을 엄청나게 신장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국 칠함들 대신해야 되고 이 해양 수송로를 우리가 다 지켜줘야 돼요. 러시아도 건드리지 못하고 일본도 건드리지 못하고 중국도 건드리지 못하게. 그리고 동남아 우리 해양 수송로에 있는 국가들이 그래 이 정도 해군이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정도의 규모를 우리가 구축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원양 경비함을 새로 만든다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초계를 하고 그 넓은 해역을 초계하기에 적당한 1600톤급의 함정을 만들고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초장에 제압을 하고 강력한 무장으로 그게 안 되면 기동함대가 나간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